안녕하세요. 딸아이 하나를 홀로 키우고 있는 중년 남자입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제게는 아내라는 사람이 있었지만 이제는 쓸쓸한 혼자가 되었네요. 제 손으로 선택해 꽤나 긴 시간 동안 살 부대끼며 살았던 여자지만 다시 떠올려도 참 지독하고 더러운 인연입니다. 아내와의 첫 만남은 선짜리였습니다. 저와 아내는 12살 차이, 정확하게 띠동갑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30 후반이 넘어가는 나이에도 제대로 된 연애 한번 해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일에만 몰두하고 살아오느라 정신 차려보니 그 나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직업 특성상 주변에 아는 여자는커녕 온통 남자들 뿐이고 호라비들이 많다 보니 여자를 소개받을 일도 없고 만날 일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조금 외로운 마음이 있긴 했습니다.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에 남들은 토끼 같은 자식, 여우 같은 마누라 끼고 지지고 볶고 잘 사는데 제 옆에는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열심히 산다 해도 삶의 의미가 없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와중 우연한 기회로 아내와 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에 듣기로는 아내가 저보다 12살이 어리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사진을 보니 얼굴도 예쁘장하고 참해 보였습니다. 이런 여자가 왜 저 같은 늑다리와 선을 보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집안이 많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변변찮은 직업도 없는 상태였고 결혼이 급하다고 하더군요. 직접 만나본 아내는 예상보다 생각도 깊고 철이 일찍 든 것 같았습니다. 어려운 집안에서 어릴 적부터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살아 요리고 청소고 살림도 못하는 것이 없이 다 잘한다고 했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은 조금 아쉬웠지만 어차피 제가 처자식 먹여 살릴 정도는 충분히 벌고 있었기에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아내의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저를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리 잘난 외모는 아니었지만 허우대도 멀쩡하고 몸도 건강하고 모아놓은 돈도 꽤 되었기에 나이를 제외하고는 스스로도 그리 부족할 것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아내 집안에는 빚이 있었고 다달이 이자를 갚기에도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내는 경제력 있는 남자와 결혼을 하여 집안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저를 내조해주고 아이를 낳아 잘 길러줄 참한 아내는 경제적으로 넉넉해 본인 집안에 도움을 줄 만한 남편을 원했고 결과적으로 아주 적절한 만남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당연히 혼수고모고 아무것도 해올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결혼 이야기가 오갈 때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기에 별 문제 삼진 않았습니다. 저 혼자 살고 있던 아파트에 옷가지 같은 가벼운 살림살이만 들고 들어와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장인 장모님께는 매달 100만 원씩 용돈을 드리고 다달이 나오는 이자도 제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조금 무리가 되었지만 젊고 예쁜 아내를 얻게 되었으니 이 정도는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어디서 저런 참한 아내를 데려왔냐며 저를 부러워했고 저 스스로도 참 운이 좋다고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지고지순한 성격에 매사에 불만이 없었습니다. 저야 나이를 먹을 대로 먹었으니 결혼에 대한 환상이나 로망 같은 것이 없었지만 아내는 20대 중반의 어린 나이였는데도 특별히 원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결혼식장도 집에서 가깝고 저렴한 아무 곳이나 상관없다고 했고 드레스도 처음 입어본 것을 마음에 든다며 바로 골랐습니다. 신혼여행도 국내 아무 곳이나 가자고 하는 것을 제가 설득해 그나마 제주도로 정했습니다. 매사에 까다로운 것보다야 훨씬 나았지만 조금 심할 정도로 뭐든 좋다고 하니 기분이 이상하긴 했습니다. 물론 첫눈에 반해 연애를 하다가 결혼하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전 아내에게 이성적인 호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내는 제가 아니라 돈을 잘 버는 어느 누구라도 상관없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아내는 애초에 결혼이라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오히려 제 쪽에서 더 결혼 생활에 대한 기대가 큰 것 같았어요. 흔히들 결혼하면 생각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잘 잤냐 인사를 건네고 함께 식사도 하고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도란도란 이야기도 하고 주말이면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거나 함께 영화를 보거나 하는 평범한 부부들이라면 다 하고 사는 것들 말입니다. 저는 아내와 결혼할 때 당연히 그런 것들을 함께 하며 살겠거니 했습니다. 지금껏 곁에서 일상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쓸쓸했고 제가 아내에게 바라는 것들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런 소소한 것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는 몹시 말수가 적은 편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걸지 않으면 제게 말을 붙여오는 일이 극히 드물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분명 애교도 많고 싹싹한 성격인 것처럼 보였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 성격이 180도 변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사기 결혼을 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내가 저를 무시하거나 결혼 생활에 충실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혼 전 얘기했던 대로 아내는 살림 솜씨가 몹시 좋았습니다. 먹고 싶은 요리가 있다고 말하면 장을 봐와서 전문점에서 파는 것처럼 뚝딱 차려냈습니다. 빨래며 청소며 저 혼자 살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게 관리가 잘 되었고 그 점은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원했던 것은 가정부가 아니라 아내였습니다. 가정부와 아내의 차이점이 있다면 감정적인 교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미 30대 후반에 들어선 나이에 결혼을 했으니 서둘러 자녀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아직은 자녀 생각이 없다며 계속해서 자녀 계획을 미루고 싶어 했습니다. 물론 아내 입장에서는 본인이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니 그리 조급할 것이 없을 만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부라면 제 입장도 고려를 해줘야죠. 환갑이 다 된 나이에 자식 뒷바라지를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섭섭했던 것은 아내가 자녀 계획을 미루자는 핑계로 저와의 잠자리를 거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잠자리뿐만 아니라 가벼운 뽀뽀나 포옹 같은 스킨십도 전부 꺼려했습니다. 물론 제가 먼저 다가가면 대놓고 피하진 않았지만 표정 관리를 잘 못하더군요. 아무리 나이 차이가 심하다지만 그래도 부부 사이인데 당연히 그 정도 애정행각은 하고 살아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스킨십을 거부당하면 자존심 상해하지 않을 남자가 있을까요? 아내가 그런 식으로 저를 피할 때마다 몹시 기분이 상해 저도 점점 먼저 다가가는 일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제 월급은 다달이 처가댁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손해보는 일이 아니다 생각했지만 아내의 태도가 제 마음에 들지 않다 보니 점점 불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이란 다 이런 건가 싶어 주변 사람들에게 묻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동료들이나 친구들은 원래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의리로 사는 거라며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 저를 위로해 주었지만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더군요. 저와 아내가 결혼한 지 한참 지난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신혼을 보내는 중이었는데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용당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서먹한 것은 별개로 장인 장모님과의 사이는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경제적인 부분을 다 책임지고 있어서인지 제게 몹시 잘 대해주시더군요. 저도 그런 장인 장모님을 친부모처럼 생각하고 모시려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일찍이 제 곁을 떠나셨고 어머니 또한 시골로 내려가 지내신 지 오래였습니다. 오랜 기간 가까이에 연고 없이 홀로 지내다 보니 제게 다정하게 대해주시는 어르신분들에게 마음이 쉽게 열린 것도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해다 주신 반찬이나 장인어른께서 제 생각이 나서 사오셨다는 사소한 선물들이 왜 그리 마음에 와닿던지요. 저는 나름대로 사정이 복잡한 집안에서 컸습니다. 외동아들로 태어나 온 집안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자란 것도 잠시였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사이가 그다지 좋은 부부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전형적인 가부장이셨고 생전 부엌이라고는 들어가 본 적이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친할머니께서는 어머니께 몹시 못되게 구셨습니다. 당시 어렸던 제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을 정도이니 정도가 몹시 심했던 것이지요. 친할머니께서는 항상 제게 남자는 부엌 근처에 얼씬도 하면 안 된다. 남자로 태어났으면 큰일, 바깥일을 하며 여자를 이끌어가야 한다 말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여자는 집안에서 매사에 남자를 모셔야 하고 큰일은 전부 남자가 하는 것이라며 매사에 남녀 차별을 하셨던 분이니 며느리 구박이 오죽하셨겠습니까? 그 와중에 아버지께서는 그런 친할머니 밑에서 평생을 자라신 분이라 한 번을 어머니 편을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하더라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머니께서 얼마나 서러우셨을까요? 연고 하나 없는 타지로 아버지 한 사람만 믿고 시집와서 평생을 고생만 하셨으니 어머니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들이 아니라 딸이었다면 어머니와 조금 더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었을까 싶다가도 만약 어머니께서 아들이 아닌 딸을 출산하셨다면 친할머니께서 얼마나 어머니를 구박하셨을지 상상조차 가질 않습니다. 친할머니께서는 항상 어머니께 전현이 시집와서 잘한 일이라고는 아들 낳은 것 딱 하나밖에 없다는 말을 습관처럼 하셨습니다. 친할머니께서는 저를 몹시 예뻐해 주셨지만 저는 그런 친할머니가 마음속으로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특히 어머니를 구박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머리가 조금 큰 후에는 어머니를 대신해 친할머니께 대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삿날이었고 모든 친척들이 한 집에 모여 오랜만에 회포를 풀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오남매의 장남이셨기 때문에 제사 준비는 거의 저희 어머니께서 혼자 하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밑으로는 2명의 작은 아버지와 고모가 계셨습니다. 딸은 출가 외인이라는 친할머니의 말씀에 따라 고모 2분께서는 제사 준비를 일절 돕지 않으셨습니다. 작은 어머니들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분은 선천적으로 몸이 약하시다며 모든 가족 행사에 한 번도 얼굴을 비추지 않으셨고 나머지 한 분께서는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로 바쁘시다며 어머니와 함께 제사 준비를 돕지 않으셨습니다. 참 우스운 것이 그리도 여자는 바깥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며 목청 높여 말씀하시던 친할머니께서는 돈을 잘 버시는 작은어머니께서 명절이나 가족 모임마다 고가의 선물을 사오시면 요즘 시대에는 꼭 여자가 집안일만 하라는 것은 아니다. 능력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며 말을 바꾸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들으라는 듯이 집에만 박혀서 지압이 등골만 빼먹는 것은 무슨 염치냐면서 그렇게 구박을 하셨습니다.
참다 못한 어머니께서 바깥에 나가 식당에서 일이라도 하겠다며 나서자 이게 어디서 어른한테 말대꾸를 하냐며 친척들이 다 보는 앞에서 어머니의 뺨을 내리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친할머니 앞을 가로막고 서서 바락바락 따지고 들었습니다. 할머님께서는 그리도 여자는 집안일만 해야 한다며 어머니를 구박하시고 핍박하시더니 작은 어머니께서 명품 선물을 사들고 오시니 그리 좋으시냐며 어떻게 사람이 한 입으로 그렇게 두 말을 하실 수가 있냐며 말입니다. 그러자 평소 저를 아끼시던 친할머니께서는 기가 차다는 듯이 어머니를 바라보시며 네가 자식 교육을 얼마나 엉망으로 시켰길래 이 착한 애가 나한테 이렇게 눈을 똑바로 뜨고 훈계질을 하냐며 그나마 잘한 것이라고는 아들 낳은 것밖에 없는 년이 아이 교육도 제대로 못 시켰다며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맞는 모습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나섰던 것이었는데 그 모습이 친할머니의 심기를 더욱 거슬렸던 것인지 친할머니께서는 차마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욕들을 쏟아내시며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으셨습니다. 결국 아버지께서 나서서 상황이 마무리되었고 어머니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못하시고 혼자 부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어머니의 뒤를 따라가 보니 어머니께서는 부엌 구석에 혼자 쭈그려 앉아 울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차마 그런 어머니께 다가가 위로를 드리지는 못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에 저도 문 앞에 앉아 눈물을 훔쳤습니다. 제가 커갈수록 저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어머니를 평가하는 지표가 되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 성적을 잘 맞아오면 어머니가 자식 교육을 잘 시킨 것이 되었고 제가 어쩌다 친구와 다툼을 해 말썽을 피우면 어머니께서는 자식 교육 하나 제대로 시키지 못한 못난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친구와 싸운 것은 명백히 제 잘못인데 친할머니께서는 저를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탓을 하셨습니다. 네가 자식 교육을 잘 시켰으면 아이가 저렇게 삐뚤어지진 않았을 텐데 전부 네 탓이라며 어머니를 나무라셨고 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한마디 반박도 하지 못하시고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행동거지를 조심하려 했습니다. 제가 잘못을 저지르면 혼나는 것은 제가 아니라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친할머니께서는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되셨습니다. 평소 혈압 수치가 좋지 않으셨는데 합병증이 생기시며 이곳저곳 아픈 곳이 많아지셨고 일상생활에도 문제가 많아졌습니다. 혼자서 식사를 하시기는커녕 이동조차 힘든 상황이었고 당연히 그 모든 병수발은 저희 어머니께서 하셨습니다. 친할머니께서는 자식이 무려 5명이나 있었지만 그 자식들은 하나같이 책임을 어머니께 떠넘기기 바빴습니다. 형님이 평소에 곁에서 잘 모셨으면 어머니께서 이렇게 되셨겠어요. 형수님께서 잘 좀 돌봐주세요. 저희들은 다들 바깥일 하느라 바쁘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사람이 양심이 없을 수가 있는지. 저 같았으면 도저히 못하겠다 선언하고 친할머니를 요양원에 모셨을 것 같은데 어머니께서는 친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손수 친할머니를 모셨습니다. 친할머니께서는 나중에는 치매까지 심해지셔서 기저귀도 차고 완전히 아이처럼 변하셨습니다. 그토록 독불 장군이셨던 분이 세월 앞에서는 참 장사 없구나 싶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 모든 병수발을 묵묵히 해내셨습니다. 그러는 동안 아무도 모르게 어머니의 몸도 상해가고 있었나 봅니다.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제가 첫 직장에 들어가던 해 어머니께서는 말기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암을 발견했을 당시 이미 각종 장기에 전이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병원에서는 항암 치료를 받으셔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시한부였습니다. 그 사실을 처음 전해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야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 돈을 벌어 어머니를 호강시켜드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호강시켜드릴 새도 없이 돌아가신다뇨. 게다가 암 말기에 온 몸에 전이가 된 상태라니 그동안 어머니께서 아무 말씀도 없으신 채 혼자서 얼마나 고생이 심하셨을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도 통증이 몹시 심하셨을 텐데 왜 이제 오셨냐며 안타까워하셨고 저 또한 그동안 제 인생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의 고생을 모른 척하며 살아온 것 같아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아버지의 변화였습니다. 평생 동안 그렇게 어머니가 친할머니께 구박받으며 온 집안의 일을 떠맡아 하시는 것을 방관자처럼 지켜봐 오셔놓고 어머니께서 암 판정을 받으시자 아버지께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돌변하셨습니다. 평생 본인 밥상 한번 스스로 차려본 적 없으시던 분이 갑자기 부엌 앞에서 칼질을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처음으로 끓여주셨던 된장찌개는 정말로 맛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국물 내기용 커다란 멸치를 대가리도 떼지 않은 채 찌개에 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수십 마리를 말입니다. 아무리 요리를 해본 적이 없는 저라도 그 정도 상식은 있습니다. 있는 대로 멸치를 잔뜩 부어놓고 끓여 국물에서는 멸치똥 비린맛이 났고 야채들은 제멋대로 썰려 제대로 익지도 않은 엉망진창인 찌개였지만 어머니께서는 연신 맛있다 말씀하시며 드셨습니다.
정작 아버지께서는 몇 숟갈 뜨지도 않고 내려놓았지만 말입니다. 언제나 소파 앞에 앉아 무표정으로 텔레비전만 보고 계시던 아버지께서 일어나 집안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참 기분이 이상하더군요. 저렇게 하실 줄 아시는 분이 왜 지금껏 단 한 번도 어머니를 돕지 않으셨나 싶기도 하고, 이제라도 집안일에 손을 대시니 다행인가 싶기도 하고, 저 또한 착한 아들인 척 글을 쓰고 있지만 어렸을 적부터 자라며 집안일을 도와드린 일은 손에 꼽았습니다. 살림에 익숙하지 않은 남자 둘이서 집안을 살피려니 점점 집안 꼴이 엉망이 되어갔습니다. 병원에 계시던 어머니께서 종종 집에 돌아오시는 날이면 아무리 가만히 쉬시라고 말씀을 드려도 어머니께서는 하루 종일 집안 곳곳을 청소하시고 살피시곤 했습니다. 평생을 다정한 말 한마디 안 하시던 아버지께서 잠드신 어머니 머리맡에서 한참이나 어머니의 다 갈라진 손을 쓰다듬으시며 앉아 계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참 복잡했습니다. 한평생 고생만 하신 우리 어머니, 뭐가 그리 급하다고 하늘에서는 이리 일찍 데려가시려 하시는 건지, 어머니 앞에서는 애써 웃는 모습만 보이고 밝은 척하려 애썼지만 저도 남몰래 우는 날이 들어갔습니다. 그건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생각하던 아버지께서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든지 말든지 눈 하나 깜짝 안 할 뿐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다면 이제 누가 밥을 차리고 집안일은 누가 하냐, 그런 소리나 하실 뿐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버지께서는 전혀 어머니를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이 저렇게 고생을 하는데 그 흔한 위로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목숨이 달린 큰 수술을 마치시고 일주일 만에 기적적으로 눈을 뜨셨을 때 아버지께서는 정말로 너무나 서럽게 우셨습니다. 모든 친척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아이처럼 우셨습니다. 처음에는 소리를 죽이려 하셨지만 결국 엉엉 울고 마셨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고 저도 따라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속으로는 어머니를 저렇게 아끼시고 사랑하시면서 건강하실 때 조금이라도 더 다정히 대해주시지, 어머니 멍든 마음 조금만 더 살펴주시지, 저 스스로도 좋은 아들이 되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아버지를 더 탓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살지 못하고 돌아가실 것이라던 첫 진단과는 다르게 어머니께서는 수술 이후 점점 몸을 회복해 가셨습니다. 병원 측에서도 드문 일이라며 환자가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 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어머니를 봐서라도 더욱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기 위해 하루하루 직장에 적응하며 바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아버지와는 조금 서먹한 관계였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저는 아버지가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항상 제게 엄하신 분이었습니다. 칭찬 한번 제대로 해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어머니가 곁에 계실 때는 셋이서 함께 밥을 먹거나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어머니가 투병 생활을 시작하신 후에는 같은 집에 살았어도 특별히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장을 옮기며 독립하게 된 이후로는 더더욱 교류가 없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불편하게만 느껴졌고 아버지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인 저와 좀 더 가까워지고 싶으셨을지, 아니면 제가 아버지를 원망했던 것처럼 아버지께서도 저를 원망하고 계셨을지. 그 당시 아버지의 마음은 이제 영영 알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께서 갑작스레 쓰러지셨습니다. 심근경색이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쓰러진 지 하루가 지나서야 발견되었습니다. 평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나 안부 전화를 주고받던 사이였기에 아버지께서 쓰러지신 것을 제가 빠르게 알 길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고 불이 나게 달려가 보니 아버지께서는 이미 운명을 달리하신 뒤였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아무리 교류가 없던 사이라 하더라도 아버지는 아버지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버지께 의지를 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무치게 쓸쓸하고 서글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 어머니께서 암 진단을 받으셨을 때와는 또 다른 슬픔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시고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정말 잘해야겠다 결심했으면서 아버지를 너무나 허망하게 보내드렸구나. 나란 놈은 정말 못난 아들이다라는 자책감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후회해봤자 이미 늦은 때였습니다. 정신없이 장례식을 치르고 아버지를 보내드렸습니다. 그 뒤로 어머니의 간병은 제 몫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앞만 보며 달려왔습니다. 남들은 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평범하게 살아갈 때 저는 혼자서 어머니를 돌보며 일만 했습니다. 타고난 성품이 무뚝뚝해서인지 낯선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일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외로움은 잘 탔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섣불리 결정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젊고 예쁘장한 여자가 제 아내가 되어주겠다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다정하지 못하신 부모님을 보고 자라 그런지 저는 아내 될 사람과 친구처럼 가까이 지내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물론 나이 차이가 나이 차이인지라 정말 격없이 지내긴 어려웠겠지만 적어도 좋은 오빠처럼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남편이자 다정한 반려자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부 제 욕심이자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나 봅니다. 아내는 저를 점점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외모가 너무 아저씨 같아서 일을 하고 돌아오면 꾀주저한 모습이 꼴보기 싫은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미용실도 다니고 운동도 하면서 저 스스로를 관리하려 애썼습니다. 제가 봐도 아내는 참 젊고 예뻤고 거울에 비친 저는 늙고 못난 놈이었습니다. 열등감까진 아니었지만 외적인 것만 놓고 봤을 때 제가 아내에 비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니 최대한 아내가 저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미용실에 다녀오든 새로운 옷을 사입든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변한 것조차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항상 텅 빈 인형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던지면 딱 그것에 대한 대답만 했습니다. 저와 대화를 하기 싫어 보였습니다.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거슬리는 것이 있나 물어도 아내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고민하던 끝에 아내와의 문제를 장인 장모님께 상의드리기도 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애가 어렸을 적부터 바쁜 부모 탓에 혼자서 집안일을 도맡아 하느라 철이 일찍 들어 그렇다며 말수는 좀 적어도 나쁜 아이는 아니니 제가 이해해달라 부탁하셨습니다. 장인어른께서도 본인에게도 그리 애교 많은 딸이 아니었다며 너무 섭섭해할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 제가 처음 선자리에서 만났던 아내는 싹싹하고 밝은 성격이었습니다. 말투에서 애교가 뚝뚝 묻어나오는 여자였습니다. 그런 모습에 저런 여자라면 화목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겠다 싶어 마음이 열린 것도 있었습니다. 장인 장모님 말씀대로 정말 타고난 성격이 그런 것인데 제가 착각을 했던 것인지 아니면 제게 잘 보이기 위해 연기를 했던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와의 관계에 서툴렀던 저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아내에게 쉽사리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혹여나 제 말에 아내가 상처를 받을까, 지금 상황에서 더 부부관계가 악화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스스로 부족할 것이 없다 생각했지만 젊고 예쁜 아내 앞에서 저도 모르게 위축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앞서 말했지만 아내는 저와의 감정적 교류 외에 아내로서 해야 할 일들, 그러니까 내조나 집안일은 완벽하게 해내고 있었습니다. 와이셔츠는 매일 아침마다 빳빳하게 달아져 있었고 몇 시에 출근을 하든 따뜻한 국과 반찬을 내어 아침을 차려주었습니다. 외박 같은 것은 하는 법이 없었고 평소에도 외출하며 이리저리 돈을 쓰고 다니기보다는 집에서 얌전히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는 등 가벼운 취미를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내가 뒤로 저 모르게 그런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다녔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정말 화가 끓어오르고 그 여자 얼굴에 침이라도 뱉어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아내에게 의심을 가지게 된 것은 딸아이를 임신했을 당시였습니다. 당시 저는 회사 사정상 지방으로 장기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서먹한 사이에 오래 떨어져 있으려니 마음이 불편하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내와의 사이를 걱정하기만 했지 아내를 의심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기에 임신한 아내를 두고 멀리 가게 되는 것이 미안하기만 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에게 괜찮다며 아무 걱정 없이 출장을 다녀오라 배웅해 주었고 저는 출장 내내 하루빨리 돌아오고 싶은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니 예정보다 업무를 일찍 마칠 수 있게 되었고 본래 일정보다 하루 더 앞당겨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일부러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복숭아를 한 박스 사들고 돌아가 아내를 놀래켜줄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집 앞에 거의 도착해 갈 즈음 홀몸도 아닌 사람을 놀라게 해선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지하 주차장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아내는 집에 있다고 했고 저는 지금 지하 주차장에 도착해 있다며 이제 막 올라가려고 했다 말했습니다. 제 말에 아내는 너무나 놀란 목소리로 내일 온다고 하지 않았냐 되물었고 저는 원래 일정은 그랬지만 당신이 걱정되어서 하루 일찍 돌아와다 답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사실은 지금 잠깐 산책을 나와 있는 상태다. 집에만 있자니 좀 답답해서 아파트 주변을 걷는 중이다 말을 바꿨습니다. 아까는 집에 있다더니 갑자기 산책 중이라는 것이 좀 이상하긴 했지만 알겠다 답하고 집에 먼저 올라가 있겠다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올라가지 말고 본인을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도 아니었기에 알겠다 답했고 그렇게 아내를 찾아 아파트 입구 쪽으로 나왔습니다. 분명 입구 바로 앞에 있다던 아내는 10분, 20분이 지나가도록 나타나지 않았고 이상한 마음에 다시 전화를 걸어보려던 찰나 아파트 안쪽에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주변을 산책하고 있다던 사람이 왜 아파트 입구 쪽에서 걸어 나오는지 의아했지만 아내는 길이 엇갈린 것 같다며 당신이 보이지 않아서 안쪽으로 들어가 헤매고 있었다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미심쩍은 부분이 많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저 임산부가 더운 날씨에 밖을 오래 걸어다니느라 힘들었겠다 싶은 생각뿐이었고 서둘러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겼습니다. 부엌 싱크대 옆에 와인과 와인잔이 놓여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임신 중이니 당연히 술을 마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이게 무엇이냐 묻자 아내는 오전에 잠시 동네 친구가 다녀갔다 말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내에게 동네 친구 같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내는 항상 집에 있는 것을 좋아했지 밖에 나가 사람을 사귀고 사교 활동을 즐기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생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무슨 동네 친구냐 되묻자 산책을 하다가 만난 젊은 엄마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자기는 마시지 않았고 그 친구만 마신 것이라며 아까 치워놓는다는 걸 깜빡했다고 말하는데 조금 미심쩍긴 했지만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지금 와 돌이켜보면 평소 매사에 무덤덤한 아내가 그렇게 화들짝 놀라 말을 술술하는 것을 보고 의심하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그 뒤로 시간이 흘러 아내는 딸을 출산했습니다. 딸은 누가 봐도 제 딸이라고 말할 정도로 저와 똑 닮은 얼굴이었습니다. 사실 내심 저보다는 예쁘장한 아내를 닮길 원했지만 첫 딸은 아빠를 닮는다고들 말하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보자면 쌍꺼풀 없이 작은 눈에 낮은 코까지 저를 판박이로 닮아 예쁜 얼굴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 눈에는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기였습니다. 아내의 출산 소식에 병세가 많이 완화되어 시골에서 요양을 하고 계시던 어머니께서 불이 나게 짐을 싸서 올라오셨습니다. 아내가 많이 어리기도 하고 장인 장모님께서는 아내를 챙겨주실 여유가 없었습니다. 요즘 산후조리원 잘 되어 있다. 굳이 어머니께서 올라오지 않으셔도 된다. 한사코 뜯어 말렸지만 어머니께서는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결혼하고 지금껏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시어머니 노릇 한번 제대로 못 해주셨다며 한 달여 정도 저희 집에 머물며 아내의 몸조리를 돕겠다 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아내는 눈에 띄게 불편한 기색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럴 만도 했습니다. 결혼 후 특별히 교류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아내 입장에서는 저희 어머니가 마냥 낯설게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내의 몸조리를 돕는다는 소식에 장모님께서도 어딘가 불편하신 눈치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그저 장모님께서 본인이 하지 못하는 일을 저희 어머니께서 해주신다니 미안한 마음에 염치가 없어 그러신 줄로만 알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알지 못하는 더러운 내막 때문이었다는 것을 전혀 모른 채 말입니다. 어찌되었든 저희 어머니께서는 한 달 동안 집에 머무시며 아내의 몸조리를 도우셨습니다. 어머니 호강을 시켜드리지는 못할 망정 며느리 수발까지 들게 만든 것 같은 기분에 마음이 썩 불편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누가 뭐라 하든 이것만은 꼭 하셔야겠다 고집을 부리시는 통에 저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 시간이 흘러 아이가 돌이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저와 아내는 전보다 사이가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매사에 무뚝뚝하고 까칠했던 아내가 점점 더 제게 마음을 여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생기니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건가 싶었습니다. 아내는 이제 막 돌이 지난 아이를 데리고 문화센터며 배움마당이며 이곳저곳을 다니느라 바빴습니다. 항상 우울한 낯으로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훨씬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해 그런 아내에게 잘한다 잘한다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물론 밖에 나다니는 만큼 집안을 돌보는 시간은 줄었습니다. 신혼 때처럼 진수성찬을 차려주거나 아침마다 빳빳이 다려진 와이셔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육아 때문에 바쁠 테니 전부 다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처녀 시절부터 마르고 예뻤던 아내는 출산 후 외모를 더욱 열심히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한동안은 젊은 나이답지 않게 평범한 유부녀처럼 고무줄 바지에 평퍼짐한 티셔츠만 입고 다니더니 아이를 낳고서 오히려 더 외모 관리에 힘쓰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낳았어도 아내는 여전히 20대였고 워낙에 원래부터 예쁘장한 편이었으니 출산 후 망가진 외모가 싫어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산후조리할 때 원래 먹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미역국, 고기, 각종 과일. 산모에게 좋다는 것들은 다 사다 날라도 아내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하루 종일 부엌에 서서 땀을 뻘뻘 흘리며 차려주신 밥상도 겨우 두어 숟갈 뜨고는 입맛이 없다며 내려놓곤 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낳고 매사에 몸을 조심해도 모자랄 시기에 운동을 하겠다며 헬스장에 보내달라 고집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막 출산을 한 몸으로 헬스장을 다니는 것은 무리일 것 같아 결국 집에서 혼자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고가의 운동 장비를 사주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내는 매사에 욕심이 많아졌습니다. 생전 쇼핑 같은 것은 하지 않던 여자가 갑자기 카드를 마구 긁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구입하는 것들은 주로 화장품이나 옷같이 외모를 꾸미는 것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까 말했던 대로 출산 후 예전 같지 않은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그러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내에게 한마디 핀잔을 주지 않았습니다. 매달 처가댁에 들어가는 돈에 아내의 사치 비용까지 더해지니 허리가 휠 지경이었지만 그놈의 자존심이 뭐라고 12살이나 어린 아내에게 화장품 좀 그만 사라는 말은 도저히 못하겠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내에게 조금의 죄책감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뭣도 모를 나이에 저에게 시집와 집에서 살림만 하고 또래들은 한창 사회생활을 나이에 아이를 낳았으니 이런 쇼핑이라도 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어디서 풀겠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점점 화장이 진해지고 옷차림이 과해져도 제 나이에 맞게 멋 좀 부리는 것이니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를 데리고 동네 엄마들을 만나러 나간다는데 꾸밈 정도가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싶긴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자 아무리 둔한 저라도 점점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내와의 사이가 가까워진 것도 저에게 마음을 연 것이 아니라 아내의 성격 자체가 전보다 밝아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전에는 매사에 생기가 없었다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의심만 쌓여가던 중 결국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아내가 낯선 남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입을 맞추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만 것입니다. 그날은 어머니께서 병원 정기점검을 받으시기 위해 시골에서 올라오셨고 피곤하다는 아내를 혼자 두고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아파트 입구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젊은 남녀가 시야에 들어왔고 자세히 보자 다름 아닌 제 아내였습니다. 아내 옆에 남자는 제 딸아이가 타고 있는 유모차를 마치 아빠라도 되는 양 밀고 있었습니다.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누가 봐도 두 남녀는 신혼부부처럼 보였습니다. 아내는 제 앞에서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얼굴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파트 입구에서 아쉬운 표정으로 작별 인사를 나누고 진하게 포옹을 나눴습니다. 속에서 천불이 끓는 것 같았습니다. 왜 진작에 아내의 외도를 눈치채지 못했을까? 바보처럼 철석같이 저 젊은 여시를 믿고 있었을까? 배신감에 머리가 뜨거웠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저놈을 만나고 다녔던 건지, 장인 장모님께서도 이 사실을 전부 다 알고 계실지, 그리고 종국에는 딸아이가 제 친자가 맞는지까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주변에서 다 같이 입을 모아 저를 판박이처럼 닮았다 말하는 아이였지만 상황이 그 지경이 되니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순순히 외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털어놓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아내와 그 남자는 저와 결혼을 하기 전부터 연인관계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놈은 경제적 능력이 부족했고 당장에 집안의 빚을 갚아줄 남자가 필요했기에 선을 봐 저와 결혼을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정말 그 남자와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내는 마음속 깊이 그놈을 사랑했기에 계속해서 그놈이 생각나고 너무나 그리웠다고 하더군요. 그러던 와중 딸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놈에게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이제 번듯한 직업이 생겼으니 다시 자기한테 돌아오라면서요. 아내 뱃속에 있는 제 딸아이까지 본인이 책임지겠다며 큰 소리를 떵떵 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내는 뱃속에 제 아이를 품고 그 남자와 계속해서 불륜을 이어나갔습니다. 출산 후에 장인 장모님께서도 그놈을 소개시켜주며 저와는 이혼하고 그놈과 재혼해 딸아이를 함께 키울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렸더군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장모님께서는 그런 아내를 타박하며 정신 차리라 혼을 내셨고 아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이혼하고 그놈과 살림을 차리고 싶어 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전과 같은 관계로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장인 장모님께서는 불이 나게 달려와 제 앞에 무릎까지 꿇으시며 제발 아내를 용서해달라 간청하셨습니다. 애가 너무 어려 아직 철이 안 들어 그렇다. 아주 혼쭐을 내서 정신 차리게 만들 테니 한 번만 눈 딱 감고 넘어가 달라 손이 발이 되도록 비시는데 장인 장모님께서 무슨 잘못이 있어 이렇게까지 하시나 싶긴 하더군요. 오히려 잘못한 장본인인 아내는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며 당당한 태도였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바로 이혼하고 처가댁 식구들과 인연을 끊고 싶었지만 그놈의 정이 뭐라고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내와 저 사이에는 딸아이도 있었고 저 혼자 아이를 잘 키울 자신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내의 외도를 용서하고 지나가기로 했고 그 뒤로 아내는 제 감시하에 지내게 되었습니다. 외출 한 번을 해도 무조건 제게 허락을 맡아야 했고 카드도 압수했습니다. 조금 너무한 게 아닌가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그놈을 만나러 갈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그 뒤로 저를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밥을 차려주거나 빨래를 하는 등 집안일은 제대로 했지만 저와 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항상 딸아이 곁에만 붙어있고 제가 딸아이에게 다가가려 하면 성질을 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니 분명 잘못한 것은 아내인데 제가 눈치를 보며 사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싶을 때쯤 일이 터졌습니다. 저희 어머니께는 아내의 외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괜히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 건강이 악화될까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던 중 어머니께서 손녀 얼굴이 보고 싶다며 얼마 전 김장한 김치를 직접 들고 올라오시겠다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어머니께 아내와 냉전 상태라는 사실을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어 힘들게 왜 어머니께서 올라오시냐, 주말쯤에 제가 아이를 데리고 내려가겠다 말씀드리고는 회사 일로 바빴던 탓에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일을 하던 와중 갑작스레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파출소에서 저를 찾는 전화가 왔다기에 처음에는 요즘 유행하는 보이스피싱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전혀 생각도 못했던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니께서는 제가 전화를 하셨을 때 이미 기차에 올라타신 상태였던 것입니다. 올라오시는 길에 정신이 없어 기차에서 휴대폰도 잃어버리시고 어찌저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 겨우 저희 아파트를 찾아오셨다는데, 집에 있던 아내가 어머니를 보고는 있는 대로 성질을 냈다고 합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연락도 없이 오냐며 짜증나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 어머니를 바로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너무나 당황하신 어머니께서는 제게 연락을 하려 하셨지만 수중에 핸드폰이 없으셨고, 아파트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주변에 물어 저희 회사를 찾으시려다가 길을 잃어 파출소에 가셨던 겁니다. 저희 회사 이름과 제 이름 석잔 알고 계셨기에 파출소 측에서 회사로 연락을 준 것이었고,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회사의 사정을 설명하고 불이 나게 파출소로 향하니 어머니께서 품에 김치통을 안고 파출소 한켠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 무거운 것을 들고 추운 날씨에 한참을 길을 헤매셨을 어머니를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못난 아들이 얼마나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되겠다고 그런 나쁜 년을 내치지도 못하고 집에 들여놓고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 길로 바로 집으로 찾아가 아내를 끌어냈습니다. 아내는 한가롭게 소파에 앉아 과자를 먹고 있었습니다. 이 엄동설안에 남편 어머니를 바깥으로 쫓아내놓고 어떻게 그렇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히 쉬고 있을 수가 있는지 도저히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가질 않는 여자였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정말 뺨이라도 몇 대 내려치고 싶은 기분이었지만 더 이상 그럴 가치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저희 어머니께 했던 행동 그대로 아내를 잠옷째로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아내는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이 추운 날씨에 사람 얼어 죽일 일 있냐고 적반하장으로 굴더군요. 그런 아내의 얼굴에 먹다 남은 과자 봉지를 던져버리고는 그대로 문을 닫았습니다. 저런 년 따위 얼어 죽든 말든 이제 저와는 아무 상관도 없었으니까요. 어머니께 모든 자초지종을 다 설명드리고 바로 장인 장모님께도 연락드렸습니다. 연락을 받으신 두 분께서는 바로 저희 집으로 달려오셨습니다. 문 앞에서 덜덜 떨고 있던 아내를 끌고 데려오셔서는 무릎을 꿇고 또 손이 발이 되도록 비시는데 이번엔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빨리 이 사람들이 제 인생에서 사라져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외도의 사기 결혼에 소송까지 걸어서 위자료를 거하게 뜯어낼 수도 있겠지만 더러워서 안 한다. 좋게 말할 때 친권 양육권 네 손으로 포기하고 내 인생에서 사라져라. 그리고 그동안 네 집안 빚 갚아줬던 돈은 그대로 내놔라 말하니 그때까지 뻔뻔하게 일관하던 아내가 갑작스레 낯빛을 바꾸더군요. 그동안 본인이 내조 열심히 하지 않았냐며 가사 노동의 대가로 그 정도 돈은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말하는데, 그 와중에 딸아이 걱정보다 돈 걱정을 먼저 하는 것을 보고 조금이나마 남아있던 정도 다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씨알도 안 먹힐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소리를 지르자 가족 3명이서 거머리처럼 제 다리를 잡고 떨어지질 않는데 참 기가 찼습니다. 본인은 잘못한 것 없다며 거만하게 굴던 여자가 돈 얘기가 나오자 바로 태도를 바꾸는 게 너무나 어이가 없더군요. 당연히 울고불고 떼를 쓴다고 용서해줄 마음 따윈 없었고 그대로 등 떠밀어 집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아내는 친권과 양육권은 포기할 수 있지만 돈은 줄 수 없다며 우리 집 사정 어려운 거 뻔히 알면서 좀 봐줄 수 없냐, 이제 와서 제게 사정을 했고 기회를 줬을 때 잘하지 그랬냐, 네가 그놈과 붙어먹은 것을 뻔히 알면서도 데리고 살아주려고 했다. 네 스스로 걷어찬 복이다. 딱 잘라 끊어내버렸습니다. 소송에 들어가면 패소할 것을 뻔히 알았는지 결국 아내는 기일에 맞춰 돈을 다 준비해왔고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포기하는 조건으로 이혼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대출을 했는지 아니면 저 몰래 숨겨둔 돈이 있었는지, 그것도 아니면 그렇게 사랑해서 죽고 못 산다는 그놈이 마련해준 돈인지는 몰라도 저는 준 것대로 다 받아냈으니 이제 평생 그 사람들과 엮일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아내와 이혼한 후로는 어머니께서 시골집을 정리하시고 올라와 딸아이를 돌봐주시고 계십니다. 호강시켜드리겠다고 약속드리고는 언제쯤 못난 아들에서 벗어날지 참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늦은 나이에 드디어 제 짝을 만나 인생 좀 행복해지나 싶었더니 세상 일이 맘대로 풀리지를 않네요. 아내와의 일을 생각하면 씁쓸한 심정이지만 그래도 이제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딸아이가 제 곁에 생겼으니 앞으로는 딸아이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서 더 힘내서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딸아이 시집 갈 때 혼수 넉넉히 해줄 정도는 벌어놔야겠죠.
아무튼 여기까지 못난 놈의 넋두리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어떤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싶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답니다. 그 남자는 분명하게 저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어요. 다들 사실혼이 뭔지 아시죠? 법적으로 혼인신고까지 한 건 아니지만 사실상 부부나 다름없게 지내는 사이 말이에요. 편의상 그 남자를 약혼자라고 칭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약혼자를 만난 건 제 나이 27대 일이었습니다. 그땐 약혼자가 갓 취업을 해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던 시기였고요. 전 옷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지인을 통해 안면을 떠서 아는 사이로 그렇게만 지내다가 몇 번 따로 술자리를 가게 되자 감정이 피어올라 사귀게 됐죠. 성현아, 암만 생각해도 나는 네가 좋다. 나한텐 너뿐이야. 너와 좋은 감정을 함께 키워나가고 싶어. 저 역시 호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백을 마다하지 않았는데요. 사귀고 나서 꼴랑 나흘 정도나 지났을 때였을까요? 갑자기 옷가게로 누가 불쑥 찾아왔어요. 야, 네가 진혁 오빠한테 꼬리친 년이야? 딱 봐도 친절하게 옷이나 사러 온 손님 같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진혁이는 약혼자의 이름이었어요. 저보다 어려 보이시는데 다짜고짜 반말을 찍찍 날리시면서 이게 무슨 무례이신지. 늙은 거 자랑하니 늙딸이야? 내가 먼저 진혁 오빠 만나고 있었는데 너야말로 웬 무례세요? 남의 남자 이렇게 막 뺏어가도 돼? 상도덕도 없어? 저기 진정하세요. 진혁인 만나는 여자가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무슨 헛소리를 하시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여기서 이러시면 영업 방해입니다. 남의 남자한테 꼬리쳐서 빼앗아 놓고 낯짝도 두껍네. 내가 그 낯짝 벗겨내줄게. 끼케야 대학 졸업반 정도로 보이던 그 여잔 판매를 위해서 걸려있던 옷을 잡아 뜯었습니다. 그래서 놀란 전 그 여자의 머리를 잡아 뜯었죠. 동네에서 마침 순찰을 돌고 있던 경찰분들이 지나가다 목격을 하시는 바람에 일단락 될 수 있었습니다. 남자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설명을 듣고 그분들이 무척 비웃음 가득한 표정으로 절 바라보셨던 기억이 나네요. 전 그때 약혼자에게 당장 연락을 했었어요. 나 일하는 가게로 웬 이상한 여자가 찾아왔었어. 말하는 것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약간 싸 보이던데? 네가 그런 여자를 어떻게 알아? 무슨 사이야? 아, 누군지 알 것 같다. 성현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너한테 그런 피해가 갈 줄은 몰랐는데 이놈의 인기. 내 대학 간판이나 얼굴만 보고 자꾸 덤비는 여자애들이 있네. 아, 그랬어? 그럼 내가 듣기론 네가 그 여자랑 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친 것처럼 느껴졌던 건 다 내 착각이란 거지? 내가 성현이 널 두고 왜 양다리를 걸쳐? 너만한 여자가 또 어딨다고. 약혼자의 그딴 허술한 대답만 듣고도 믿었던 제가 바보였죠. 대학 간판이니 얼굴이니 그 시절 감성은 왜 그렇게 말도 나쁘끄럽게 민망하게 하도록 만들었던지 모르겠네요. 약혼자는 객관적으로 썩 잘생긴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대학 간판은 객관적으로 그럴싸했죠. 그래서 이것만은 제가 인정한다 싶은 마음이었네요. 약혼자가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서울대를 포함한 스카이. 딱 바로 그 아래 단계의 대학을 나왔어요. 졸업 성적도 꽤 나쁘지 않았고요. 그러니 본인이 어느 정도 자화자찬을 할 만은 했습니다. 옷가게를 다짜고짜 습격했던 그 여자는 교양과는 100만 광년 정도 떨어져 보이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약혼자와 따로 만나던 사이는 절대 아닐 것 같았어요. 어쨌거나 약혼자는 명문대 출신이었고 고지식한 이미지였으니까요. 제가 당시에 동경하던 요소를 갖추고 있는 남자가 바로 약혼자였습니다. 고학력자를 제가 원해 맞지 않게 되었던 배경을 설명하자면 저희 집안 이야기로 잠시 넘어가야 하는데요. 제가 고향이 서울이긴 하지만 꼴랑 4살 때 지방의 시골로 이사를 가서 그곳에서 고등학교 마칠 때까지 쭉 살았답니다. 조부모님께서 저희 친정 부모님을 호출하셨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친할아버지의 건강이 무척 안 좋아져서 그랬다고 하더군요. 그 덕에 친정엄마께선 졸지에 시골 생활을 하면서 졸지에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되셨습니다. 편찮으신 친할아버지께선 별 말씀 없으셨는데 기운 넘치는 친할머니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자주 늘어놓으셨어요. 그건 바로 사람을 대학을 나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옆 동네 보니까 어디 서울에 무슨 대학을 갔다고 현수막이 걸려있던데 대학 가는 게 그 정도로 엄청난 일인가 보다.
저도 자연스레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친할아버지나 친할머니는 물론이고 제 친정 부모님이나 다른 친척 어른들, 사촌 형제들을 뒤져봐도 당시에 대학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안 특성상 대대로 장사가 체질이었기 때문에 그쪽에 몰두를 하느라 상대적으로 대학에 대한 필요성도 못 느꼈던 거예요. 하지만 어른 입장에선 그게 두고두고 한이 됐나 보더라고요. 친할머니께선 대학을 가야 사회에서 대접받고 산다고 하시면서 특히 제 친오빠 앞에서 열변을 토하셨습니다. 어렸을 땐 차마 눈치채지 못한 사실이었는데 나중에 커서 냉정하게 살펴보니까 저희 집안 사람들은 물려받은 유전자 자체에 공부머리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공부를 잘하는 두뇌도 유전이라고 하니까요. 그런 마당인데 공부가 잘 되겠나요? 친오빠는 집안 어른들의 기대를 배신하고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자기 아는 형이 시작했다는 일에 같이 뛰어들었습니다. 전문대 가겠다 해놓고선 이게 대체 무슨 일이라니. 전문대 내겠다던 등록금은 다 어디로 떼먹은 거야? 친정엄마께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셨었죠. 친오빠는 심지어 군대를 가기도 전에 짝을 만나서 결혼까지 해버렸습니다. 남자 나이 22살에 혼전 임신도 아닌데 결혼하는 경우는 정말이지 드물지 않나요? 제 친오빠와 새언니가 특수한 경우였던 것 같네요. 참고로 새언니도 대학 근처에도 안 가본 사람이었고요. 근데 집안에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 좀 있어서 형편은 괜찮았습니다. 새언니 쪽에 나이가 딱히 많지도 않았어요. 친오빠보다 꼴랑 2살 많았으니까요. 대학은커녕 결혼이나 해치워버린 친오빠의 자태에 친할머니께선 머리에 띠 두르고 들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전 그 띠를 보면서 디자인이 예스럽고 예쁘다는 생각이나 하고 있었죠. 어릴 때부터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친구들이 무식하게 잠자리를 잡아서 날개를 못 쓰게 만들고 있을 때에도 전 잠자리에 날개 같은 재질의 옷은 왜 시중에 안 나오는지 그런 걸 궁금해하던 아이였습니다. 우리 손녀 똥강아지들, 너희들은 분명히 대학을 가겠지? 사람이 대학 나와야 쓰는 법이야. 친할머니께선 저와 사촌 언니를 앉혀두고 물어보셨어요. 전 대충 몰래 코나 후비고 있었는데 옆에서 사촌 언닌 네 이렇게 대답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놓고서 사촌 언닌 기껏 들어간 대학을 1년 만에 멋대로 때려치우고 창업에 길을 걸었습니다. 그 바람에 고모랑 고모부가 개거품 물고 뒤집어지셨다고 들었었는데요. 놀라운 건 사촌 언니가 창업을 해서 안 망했단 거예요. 그게 조금씩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이런 걸 반복하다가 나중엔 제법 그럴싸한 업체로 성장을 해버렸습니다. 성윤아, 너도 이제 성인인데 번듯한 지갑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내가 하나 사줄게. 정말? 언니 되게 멋지다. 그럼 지갑은 어디서 고르면 될까? 저기 보이는 액세서리 가게? 저기 가격대가 좀 있는 것 같던데. 나 저기 들어가서 골라도 돼? 뭐? 너 장난해? 어디 가서 우리 집안 식구라고 하지 마. 그렇게 쥐똥만한 스케일로 노는 거 우리 집안 스타일 아니야. 창피해. 빨리 따라와. 백화점은 문 빨리 닫는단 말이야. 뭐라고? 지갑을 백화점 가서 사겠다고? 많이 비쌀 텐데. 언니가 벌써 그 나이에 그럴 능력이 있어? 남들이 공부할 때 우린 돈을 벌써부터 버는 게 우리 집안 특징인데 넌 왜 헛소리라고 그래? 빨리 고르기나 해. 돈 들어오게. 빨간 지갑으로 골라라. 그 당시에 사촌 언니가 백화점에서 사줬던 게 엄청 값이 나가는 명품 브랜드였어요. 그래서 사촌 언니가 돈을 잘 버는 걸 실감했었네요. 저희 집안의 특징인 듯 싶었습니다. 신기하리만치 뭘 해도 어떻게든 돈을 벌어먹고 살았어요. 하지만 친할머니라든지 다른 나이 지긋하게 드신 집안의 어른들께선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셨죠. 대학을 안 나오면 남들이 놀 때 일을 해야 하고 폼나게 컴퓨터나 두드리면서 돈을 버는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보셨습니다. 대학을 나온 것들이 세상을 주도하고 바꿔가는 것이라고도 생각을 하셨죠. 친정 부모님께선 금전적인 어려움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으신 분이었으나 가방끈이 짧아서 살면서 약간의 아쉬움은 느껴본 적이 몇 번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친오빠가 멀쩡히 대학을 나와서 취업문을 두드리길 바랬는데 그게 어그러져서 안타깝다고 하셨었죠. 그대로 장남이 제대로 대학 나와서 번듯하게 좀 살면 보기 좋았을 텐데 일찍 결혼이나 해버리고 아는 형 일인지 뭔지 아는 건 계속 기웃거리면서 고작 그런 거나 하면서 살고 엄만 진짜 네 오빠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가슴이 답답해서 눈이 떠져.
친오빠의 기행이 친정엄마께선 상처로 남았을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크기 전까지의 저는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잘 해내고 있는데 어른들은 왜 이렇게 대학 타령만 해댈까 싶었어요. 하지만 자라고 나서 깨닫게 됐던 것이죠. 대학을 나와서 사회적인 시선 앞에서도 어깨에 힘주고 사는 자식의 모습을 다들 보고 싶으셨던 것이란 것을요. 그래서 전 원하지도 않던 전문대를 간신히 나왔습니다. 냉정하게 나오나 마나 한 곳이었어요. 제 인연의 시간과 약간의 돈을 버렸다고만 생각이 들었죠. 좋은 대학을 나오기엔 애석하게도 제 공부 수준이 안 따라줬습니다. 타고난 머리가 그런 것을 어쩌나요. 게다가 노력도 재능의 영역이더라고요. 전문대를 나와서 아르바이트나 하다가 옷가게 일을 시작했던 거예요. 전 워낙 그쪽 방면에 관심이나 재능이 많았으니까요. 친할머니께선 이제 저를 향해 가방 끈 긴 남자와 결혼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스스로 안 된다면 배우자라도 잘 만나면 될 일이라고 보셨던 거예요. 저는 제가 집안 어른들의 대학 기대치를 못 채워드렸다는 것에 항상 죄송한 마음을 어느 정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남자는 반드시 고학력자만 만나겠다고 다짐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약혼자가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고학력자인데다 공부에 관심도 지대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럼 아주 그럴싸한 대학 한판을 탄 사람이잖아. 아이고, 잘했다. 우리 성현이 강아지가 아주 판단을 잘했어. 그래, 나이 먹고서 사내 만날 땐 그렇게 구실을 제대로 하는 놈으로 만나야 하는 거야. 이 할미는 그 사람이 벌써 마음에 드는구나. 약혼자의 학력을 확인하신 친할머니께서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친정 부모님의 반응도 비슷했고요. 간섭 안 할 테니까 어디 한번 잘 해보라면서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약혼자는 제법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저는 옷가게 직원이었으나 버리는 제가 썩 밀리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 옷가게에서 횟수로 4년째 일을 하고 있었으며 전반적인 관리를 제가 다 하는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약혼자가 저에게 의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귄 지 반년이 넘어가던 때였는데 저한테 대뜸 공부를 더 하고 싶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성현아, 나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다. 내가 이러려고 대학을 나왔나 싶고 요즘 매일매일 자괴감이 들어서 미칠 것 같아. 응? 갑자기? 이틀 전까지만 해도 웬만한 대기업보다 복지가 좋아서 대기업 안 부럽다 그랬었잖아. 내가? 너한테 그런 소리를 했었던가? 에이, 난 그런 기억 없어. 네가 잘못 들었겠지. 아니야, 엊그제 우리 만나서 같이 저녁밥 먹다가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 복지 얘기. 그래서 내가 똑똑하게 기억하는데. 아, 맞아. 그래, 그랬던 것 같네. 성현이 넌 별걸 다 기억한다. 암튼 그날은 내가 유독 기분이 좋았던 것뿐이고 원래는 평소에 기분이 매일 안 좋아. 왜? 직장 일 때문에? 일하는 게 많이 힘든 거야? 그럼 이직 준비해보는 게 낫겠네. 일도 그렇고 자꾸 생각만 많아지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일을 해서 살다가 결국 뭘 이룰 수 있겠나 싶고 궁극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건 뭘까 싶어져서 고민을 내가 좀 해봤는데 아무래도 나는 이런 일반 직장 생활에 안주하고 만족할 그릇이 아닌 것 같아. 너 다른 재능을 펼칠 수 있는데 그러질 못하고 지내고 있으니까 내가 자꾸만 불안하고 힘든가 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지. 뭐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말이 왜 그렇게 거창해? 그래서 결국 뭘 어쩌고 싶단 거야. 그것만 정확하게 말을 해줘봐. 그래, 네 머리로 다 이해해달란 소리는 안 해. 그건 내가 어차피 기대도 안 했어. 내가 원한 건 회계사가 되는 거야. 약혼자는 어느 날 뜬금없이 회계사가 되겠다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장난을 하는 건 아니었고 심지어 그 꿈을 자기가 꾸게 된 게 아니라 원래 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현실과 타협해서 우선은 직장 생활을 하고는 있었지만 회계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만 커져갔다고 하더라고요. 성현아, 너 우리나라에서 사자 직업이 얼마나 대우받고 뭐 잘 먹히는지 알지? 이건 IQ 두 자리인 사람이라도 아는 사실이야. 사자 직업이 최고란 거. 근데 회계사를 봐. 사자 직업이잖아. 게다가 전문적이고 지적인 냄새가 솔솔 풍기기론 다른 사자 직업들 안 부러워. 내가 회계사 되잖아? 그럼 내 여자친구인 너도 덩달아 대박 치는 거야. 인생 대박. 와,
얘기만 들어도 진짜 대박인 것 같다. 그럼 당장 회계사 해. 일반 직장 때려쳐. 그거 매일매일 지옥 같다면서. 잘 됐네. 미련 없이 그만둘 수 있잖아. 지옥 같다는 소리까진 아니었고, 암튼 나 직장 그만두고 회계사들 준비하는 거 성현이 너도 찬성이란 소리지? 고마워. 대박인 걸 굳이 내가 찬성 안 할 이유라도 있을까? 회계사 되는 거 너무 멋진 것 같은데? 제가 신이 나서 맞장구를 쳐주자 약혼자의 표정이 오묘하게 변했었죠. 전 그제서야 눈치를 챘던 겁니다. 왜 약혼자가 제 앞에서 그런 얘기를 꺼냈는지 말입니다. 아, 회계사란 거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그치? 맞아. 단단히 준비를 한 끝내 될 수 있는 게 회계사야. 아무나 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설픈 자세로는 안 되고 내 모든 걸 걸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직장도 그만둘 거고 다른 돈 버는 일도 못할 것 같아. 그저 회계사 되는 것에만 몰두를 하며 매달려야 할 텐데 그러는 동안에 성현이 네가 나 좀 먹여 살려줄 수 있을까? 내, 내가? 한마디로 그럼 회계사 될 때까지 내가 뒷바라지를 해야 된다는 거네? 일단 내가 어느 정도 모은 것도 있는데다가 네가 내 생각보다 옷가게에서 돈도 잘 벌고 있으니까 별로 문제는 없을 거야. 문제가 있고 말고를 왜 그쪽에서 판단을 한 걸까요? 뒷바라지를 하게 된 입장인 제 쪽에서 판단을 하는 게 맞는 것인데요. 일단 고민이 됐습니다. 약혼자를 그 이전부터 알긴 했으나 사귄 건 이제 반년째였어요. 오래 만난 것도 아니고 결혼하기로 한 사이도 아닌데 제가 이런 소리나 듣고 있어야 되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제가 그런 고민에 빠져 있단 걸 눈치챘는지 이튿날 약혼자는 또 간절하게 부탁을 해왔어요. 회계사가 되는 건 내 일생 일대의 꿈이었어. 더 지체를 하다간 평생 후회하고 살 것 같아서 그래. 회계사가 돼서 떵떵거리면서 돈도 많이 벌고 어깨에 힘 빡 주고 다니면서 고개 치켜들고 다니는 멋진 내 모습 너도 보고 싶지 않아? 우리 비록 길게 만난 사이는 아니지만 누구보다 진지한 관계잖아. 우리 암묵적으로 결혼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이인 거 맞지? 갑자기 결혼이란 두 글자가 제 귀에 꽂히더라고요. 고학력자인 약혼자가 사차 직업까지 달게 되면 그 결혼 저희 집안에서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게 뻔했습니다. 연로해지신 친할머니의 입을 기쁨으로 찢어지게 만들어 드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들 똑같이 장사를 하면서 사는 것도 기가 막히지만 결혼할 짝도 꼭 자기 수준 같은 사람만 만나서 결혼한다며 그 점이 어처구니 없다고 말씀하시던 분이었으니까요. 제가 이런 결혼을 한다면 너무나도 행복해 하실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 그래. 내가 공부 쪽으로 머리가 안 타고났기 때문에 잘 알고 있잖아. 회계사인지 뭔지 아는 전문직 중에 도전하는 거. 누구는 돈을 억만금씩 지원해주면서 하라고 해도 못할 짓이야. 머리가 안 따라주는데 어떻게 도전하겠어? 공부가 체질에 안 맞는데. 암만 사짜 직업을 달고 싶은 뭐래. 근데 나랑 결혼하겠다는 남자가 회계사에 스스로 도전하겠다는데 이걸 내가 뒷바라지 해주면 결국 나한테 좋은 일이 될 거야. 나라는 인재가 하나 더 생기는 거고 우리 집안엔 엘리트 하나가 입성하는 거고 이게 바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마친 전 결심했습니다. 약혼자의 뒷바라지 까짓 거 제가 해주기로 했어요. 그러자 약혼자는 무척이나 기뻐하면서 감동으로 눈물까지 글썽거렸습니다. 회계사에 모든 걸 걸고 도전은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상황이 안 따라주니까 망설여야만 하는 자기가 슬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절 만나 이런 기회를 얻게 됐으니 자기는 행운아라고 표현을 하더군요. 성윤아, 네가 각종 진상 손님 비위 맞춰가면서 힘들게 한 푼 두 푼 버는 돈 내가 절대 헛되이 쓰지 않을 거야. 낭비되는 일 없을 거야. 내가 열심히 공부할게. 나 믿어줘서 고마워. 약혼자는 감동이 차오른 채로 다니던 직장에 사표를 냈습니다. 회계사 도전을 위해 그만둔다고 동네방네 소문을 다 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정말 자신 있나 보구나. 전 이 정도로만 생각했었죠. 제가 한 푼 두 푼 힘들게 버는 건 맞지만 한 푼 두 푼만 있을 정도로 주머니 사정이 절대 궁핍하지 않다는 얘긴 굳이 안 꺼냈습니다. 저희 집안에 돈 잘 버는 사람들은 꽤 널린 편이었어요. 공통점이 있다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젊은 나이부터 이르게 도전해서 부딪혀 본다는 점이었죠.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었다는 걸 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흔한 시행착오가 돈 얘기를 괜히 주변에 떠들었다가 한 푼 줍쇼란 소리를 듣게 되어서 시달리고 인간관계 망치고 상처받고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집안 밖에서 돈 얘기를 하는 경우는 신중했죠. 젊을수록 그래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주변에 치기 어린 마음으로 시기 질투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요. 그런 걸 잘 인지하고 있었던 전 약혼자에게 저희 집안에 이런 가풍을 입 한 번 벙긋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약혼자는 제가 서울에서 혼자 친정 부모님의 원조를 받아 자취를 하고 있으며 친정 부모님을 비롯한 대부분의 친척들은 시골 생활을 하고 있고 제가 워낙 경제관념이 투철해서 열심히 벌어 저축을 하며 돈 걱정 없이 살고는 있지만 부자와는 거리가 멀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딱 그 정도로만 멋대로 생각해 주는 게 오히려 제 입장에선 나았기에 그냥 두었던 것이고요. 솔직히 말해서 회계사의 히읗자도 몰랐던 제가 얼떨결에 회계사가 되겠다는 약혼자를 뒷바라지 해주게 된 지 대략 6개월 정도가 흘렀을 때였습니다. 제가 일하는 옷가게에 불쑥 고함을 지르며 등장한 여자가 있었어요. 우리 진혁이 오빠한테 꼬리친 기집애가 여기서 어떤 기집애야? 손님들이 놀라서 웅성거렸고 전 머쓱하게 그쪽으로 다가가 혹시 찾는 기집애가 저인지 확인해 들어갔습니다. 제 남자친구 이름이긴 한데 무슨 일로 이런 난리를 치시는 거죠? 누구세요? 아, 꼬리친 기집애가 바로 너야? 그, 근데 나이가 좀 있는 것 같네? 전 진혁이랑 동갑인데요. 그쪽은 진혁일 오빠라고 하는 걸 봐서 저보다 어리신 것 같네요. 반말하지 마세요. 목을 접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와, 말하는 거 대박이다. 옷가게에서 일을 해서 그런가 기센 거 장난 아니네? 저기요, 기가 세든 말든 남의 남자한테 꼬리치시면 안 되죠. 진혁이 오빠랑 잘 돼가고 있었는데 그쪽이 꼬리치시는 바람에 뺏겼잖아요. 무슨 개소리지? 어디서 지령이라도 받고 왔어요? 진혁이랑 제가 사귄 지 이제 1년 정도 됐는데 뭔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제 1인 된 거 아니에요? 저한테 진혁이 오빠 뺏어가서 사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남의 사업장에서 자꾸 소리 지르면 입을 쳐버릴 거예요. 저쪽 구석탱이로 따라오세요. 어떻게 된 일인지 상세히 들어야겠으니까요. 기껏해야 20대 중반도 안 될 것 같은 여자를 데리고 휴식 공간으로 가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1대1로 있으니까 상대방이 무척 얌전해지더군요. 어리단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 친구가 대체 저의 약혼자와 무슨 접점이 있어서 이러는지 궁금해졌고요. 그러자 저에게 설명을 하기를 본인은 제 약혼자와 2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는데 본격적으로 연락을 자주 주고받은 것은 3개월 정도가 됐다 그랬습니다. 여자 쪽에는 제 약혼자와 당연히 사귀게 된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우리 사귀는 거 맞지? 라고 물어보자 제 약혼자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단 거예요. 답답해진 여자가 어떻게든 제 약혼자와 다시 연락을 해냈고 다른 여자가 생겨서 너와는 사귈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자 입장에선 갑자기 나타난 제가 약혼자를 채워간 것으로 느껴졌던 거예요. 다른 여자가 생겼단 게 거짓말이 아니라면 그 여자가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난리를 쳤고 그러면서 제가 일하는 곳을 알아냈다고 하는 겁니다. 왠지 예전에도 한번 옷가게로 찾아온 적이 있었던 다른 여자의 일화가 떠올라서 머리가 다 아프더라고요. 설마 하니 제 약혼자가 이런 쪽으로 상습범인가 싶어졌어요. 전 오해가 있었다고 원래 저는 약혼자와 교제해온 사이라고 다 설명을 한 후에 그 여자를 보내줬습니다. 그 여자는 훌쩍이면서 떠났고요. 약혼자에게 열받아서 연락했더니 지금은 열심히 코피 흘리며 공부 중이라 곤란하다 그랬습니다. 다른 여자들 만나느라 코피 흘리는 건 아니고 개수작 부리지 말고 솔직하게 털어놓는 게 좋을 거야. 저녁에 찾아갈 테니까 딱 기다려. 제가 이를 갈며 말하자 약혼자가 놀랐는지 히익 하는 소리를 내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정말로 가만히 안 둘 작정이었습니다. 근데 퇴근을 앞둔 절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약혼자의 모친이었습니다. 즉 저에겐 예비 시모 정도로 표현을 하는 게 가장 나을 법한 분이었죠. 성현아, 이제 퇴근하려고 내가 저녁 한 끼 같이 하고 싶어 찾아왔는데 혹시 곤란한 때 온 건 아니겠지? 아, 어머님 오셨어요? 연락을 미리 주셨다면 더 좋았을 텐데요. 진혁이하고 저녁에 따로 보기로 해서 오늘은 좀 애매한데요.
그러지 말고 오늘 나하고 시간 좀 보내주렴. 진혁이는 오늘따라 공부가 너무 잘 된다더라. 우리가 진혁이 공부 방해하지 말고 우리끼리 저녁 먹자. 좋지?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왠지 떨떠름했지만 안 따를 수가 있어야 말이죠. 근처의 고급 덮밥집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그 자리에서 예비 시모의 눈물 없인 들을 수 없는 육아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약혼자를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지 예비 시모는 구구절절하게 늘어놓으셨어요. 제가 이미 세 번째 듣는 얘기였으나 참을성 있게 그냥 들어드렸네요. 친할머니의 신세 한탄을 오래 들어드린 버릇이 남아 있어서 듣던 얘기 또 듣는 것엔 이골이 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참고로 예비 시모는 이혼을 하신 분이었어요. 약혼자가 중학생 때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혼하고 나서 양육비를 꼬박꼬박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던 약혼자의 부친은 그걸 지키지 않았죠. 그래서 예비 시모가 마음고생 심하게 하면서 지내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약혼자가 명문대에 입학을 하자 나중에 떨어질 콩고문을 기대한 것인지 갑자기 그 부친이 연락을 해오더니 용돈도 보내주고 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인간적인 실망감이 들어 예비 시모와 약혼자는 더 마음의 문을 닫게 된 것만 같았어요. 그런 옛 이야기를 다 늘어놓은 다음의 순서는 이것도 역시나 예상대로 약혼자의 허물을 감싸주고 용서해달란 예비 시모의 부탁이었습니다. 우리 진혁이가 공부만 잘하고 인물만 잘났고 성격만 좀 괜찮지 나머진 젬병이야. 한없이 서투르고 부족해. 그래서 인간관계도 맺고 끊는 게 어설프고 거절도 잘할 줄 몰라. 우리 진혁이의 이런 못난 부분을 우리 성현이가 너른 마음씨로 감싸주고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오늘 제가 어떤 일 겪었는지 어머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네요. 진혁이가 얘기를 해드렸나 봐요. 그래. 오죽하면 오늘따라 공부에 매진을 하던 녀석이 네가 신경 쓰이고 미안해서 나한테 연락해서는 널 챙겨달라고 신신당부하더라. 자기 대신에 저한테 용서를 빌고 오늘 일을 없던 일로 잘 포장해달라고 어머님께 그렇게 부탁을 한 게 아니라요? 성현아, 사람 섭섭하게 말을 그렇게 하면 못 쓰지. 우리 진혁이가 부족한 부분 많은 건 너도 알고 나도 알잖니. 그리고 이미 네가 우리랑 한 식구인 건 나도 알고 우리 진혁이도 알지. 그니까 서로 쓸데없이 감정 상하는 일에 날 세우며 시간 낭비는 하지 말자. 이래나 저래나 우리 진혁이한텐 성현이 너밖에 없어. 나한테도 이미 네가 며느리야. 가족끼린 사소한 걸 들추고 그러는 게 아니야. 들을수록 이상한 소리였는데 정말 이상한 점은 들을수록 그럴싸하게 느껴졌단 겁니다. 이래서 연륜은 무시 못한다고 하는 걸까요? 예비 시모의 궤변에 가까운 설득에 전 넘어가 버렸고 약혼자의 여자가 벌인 소동은 그대로 묻어버렸습니다. 사실 약혼자에게 직접 따졌어도 각종 비겁한 변명이나 듣고 말았을 듯 싶더라고요. 예비 시모께선 거듭 저의 손을 잡으시며 고맙다, 정말로 고맙다 이렇게 인사를 해주셨어요. 제 도움이 없었다면 약혼자가 회계사에 마음 편히 도전하지도 못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약혼자가 회계사 도전에 나선 지 1년이 넘어갈 무렵 그때부턴 제 주변에서도 제가 약혼자와 막연히 결혼하게 될 사이라고 생각들을 하게 됐죠. 제가 말을 그렇게 한 적도 없지만 다들 은연중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약혼자가 회계사가 되기 위해 발버둥을 치기 시작한 지 2년 정도가 되었을 때 제가 친오빠한테 상담을 청했습니다. 오빠, 원래 회계사라는 게 그렇게나 되기 어려운 건가? 난 그거 진혁이가 금방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네. 지인 통해서 들은 적 있는데 회계사 되려고 하면 보통 3년은 기본으로 잡고 처음부터 준비를 하는 것 같더라. 3년? 그게 절대로 되게 쉬운 게 아니었구나. 역시 사차 직업은 달라도 뭐가 다르다. 이젠 내가 진혁이 생활비를 100%다 대주고 있어서 앞으로 얼마나 더 지원을 해줘야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져서 한번 물어봤어. 그래도 그렇게나 되게 어려운 게 회계사인데 나하고 결혼할 남자가 그런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게 난 좋게 느껴지네. 나는 솔직히 그놈이 믿을 만한 놈인진 잘 모르겠어서 딱히 해줄 말은 없는데 집안에 회계사 들어왔다고 하면 어른들은 좋아하실 거다. 아우, 열심히 남은 기간도 뒷바라지나 하면서 보내야겠다.
제 막연했던 예상보다 되게 어려운 것이 회계사였어요. 공부와 크게 연이 없는 저로선 새삼 약혼자가 신기하게 느껴졌고 필요하다는 게 있으면 아끼지 않고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약혼자가 회계사의 길을 위해 노력한 지 3년째가 됐을 무렵부턴 아예 제 자취방에서 같이 살았죠. 제가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런 것까지 혼자 다 해줬습니다. 저도 바빠 죽겠는데 그런 와중에 도시락도 직접 싸서 약혼자가 다니던 학원으로 들려보냈었네요. 저도 날이 갈수록 바쁘게 살고 있었죠. 약혼자에겐 옷가게 일이 바빠진 거라고 둘러댔었지만 제 일을 여러 가지로 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것이었어요. 회계사 공부하느라 정신없는 약혼자에게 굳이 제 얘긴 하지 않았지만요. 그렇듯 바쁘게 일을 하면서 약혼자를 챙기고 돈을 100% 제가 지원해주는 일상이 저도 전혀 피곤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결혼할 사이였고 약혼자가 회계사가 되는데 성공하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감수할 만한 생활이었던 것뿐이에요. 약혼자는 종종 이런 생색을 내는 것도 잊지 않았었죠. 성현아, 세상엔 양심이 없는 놈들이 참 많잖아. 만약에 내가 그런 놈들 같았으면 진작에 너하고 결혼했을 거야. 너한테 결혼하자고 졸랐겠지. 하지만 난 무척이나 양심이 있는 놈이거든. 그래서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루고 나면 정식으로 멋지게 그때 너한테 청혼할 거야. 뭐든 되고 나서 결혼하는 게 맞는 거지. 아직 꿈도 안 이뤘으면서 결혼부터 하자고 하는 놈들 정말 양심도 없어. 그런 놈들은 죄다 일찍 탈모와서 대머리나 될걸. 그거 이제 회계사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나보고 기대하란 소리 맞지? 알았어. 마음껏 기대할 테니까 열심히 해. 솔직히 4년 가까이 회계사의 꿈을 향해 달려나가기만 하는 약혼자를 보며 그럼 우리 결혼은 언제 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안 해본 건 아니었어요. 차라리 결혼을 먼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살짝 있었고요. 일찍 해치워버리고 싶은 심리였다고나 할까요? 하지만 저의 그런 마음을 알기라도 한 것인지 약혼자가 결혼을 먼저 해선 안 되는 이유를 저렇게 말해주면서 그때마다 생색을 냈던 거예요. 본인은 무척 양심이 있고 매너가 좋은 남자란 것이었죠. 약혼자가 회계사가 되기만 하면 어쨌든 다 해결될 일이었습니다. 제가 약혼자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지내는 동안 제 가장 친한 친구 2명은 결혼을 해버렸고요. 제 사촌들도 결혼을 꽤 했어요. 저는 아직 정식으로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어차피 결혼할 사이로서 예비 시댁의 이모저모에 참견까지 했었습니다. 제사까지 제가 참석해서 준비를 다 했었네요. 예비 시댁의 어른들께서도 제가 찾아가서 제 주머니를 털어서 용돈도 드렸고요. 그러면서 지냈습니다. 어차피 결혼할 사이라고 생각해서 당연히 굴었던 거예요. 예비 시모도 당연히 절 며느리 취급을 해주고 계셨고요. 약혼자가 회계사만 되면 더할 나위가 없겠다고 생각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나 오래 하게 될 줄 처음엔 상상도 못했던 뒷바라지 생활이 5년을 넘어갈 때 약혼자가 마침내 합격으로 해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인 회계사가 된 거예요. 드디어 해냈구나. 축하해. 그동안 고생 많았어. 말로만 회계사, 회계사 거리다가 정말로 회계사가 된 모습 보니까 자랑스럽고 멋지다. 최고야. 성윤아, 이게 다 네 덕분이란 생각이 든다. 내가 지난 5년 동안 땡전 한 푼 안 벌면서 전혀 어려움 없이 생활하면서 회계사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던 거 전부 성현이 너의 노력이고 헌신이었단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정말 고마워. 역시 너란 여자를 선택한 나의 눈은 틀리지 않은 거였어. 제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글썽거리는 약혼자의 모습이 처음 만났을 때보다 어느새 나이가 들어 있었단 게 보였고 그에 발맞춰서 저도 나이가 들어 있었단 게 실감이 들어서 정말 기분이 묘했던 것 같아요. 함께 5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며 그만큼 성숙해졌고 나이가 들었더군요. 어느새 저에게도 약혼자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지 오래였고 이제 당연하게 결혼할 순서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 약혼자가 회계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친정 부모님은 무척 행복해 하셨어요. 근데 친오빠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집안에 다른 어른들께는 결혼식 날짜 잡히고 나서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왜? 드디어 회계사가 됐는데 오빠 사짜 직업이잖아. 전문직 회계사. 얼른 동네방네 자랑하는 게 낫지 않겠어? 내 주변에 기혼 친구들이 가득하잖아. 그래서 알기 때문에 하는 소리야. 식장 들어가기 전까진 정말 모르는 법이더라. 조심하고 신중해서 나쁠 건 없어.
전 친오빠가 제 약혼자를 질투해서 괜히 저러는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대충 장단을 맞춰줘야 할 것 같아 알았다, 크게 말 안 하고 다니겠다 했던 겁니다. 집안의 다른 어른들께도 구태여 일찍 알리지 않았었죠. 이게 설마 신의 한 수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모르고 그랬었지만요. 당당하게 회계사가 된 약혼자는 얼마 후 제 자취방에서 나가겠다고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예비 시모에게 효도하면서 모자가 오붓하게 둘이 지내보고 싶다 그랬습니다. 전 당연히 흔쾌한 마음으로 그러라 그랬죠. 근데 난 언제 초대해 줄 거야? 나도 거기 가서 밥 한 끼 같이 먹고 싶은데. 도통 나한텐 오란 소리를 안 하네. 어머님도 아무 말씀 없으시고. 성현아, 그건 내가 좀 정신이 없어서 그래. 회계사가 얼마나 바쁜지 너도 알지? 아니, 모르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아휴, 이런 데서 수준 차이가 확 나네. 별 수 없나 보다. 암튼 난 바쁘고 요새 우리 엄마도 친구분들하고 모임이 많으셔서 너한테 연락할 새가 없다. 나중에 자리 한번 만들게. 됐지? 되기는 뭐가 됐냐고 따지고 싶었는데 약혼자가 많이 바쁜지 연락을 휙 끊어버렸어요. 저한테 수준 차이를 운운한 의미가 뭐였냐고 사실은 이거부터 묻고 싶었죠. 약혼자는 회계사가 된 이후로 저한테서 먼 사람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연락도 잘 안 됐고요. 바쁘단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예비 시모 쪽도 마찬가지였어요. 전 회계사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 매달리며 저밖에 없다고 말을 하면서 늘 고마워하던 모자는 대체 어디로 증발했나 싶었습니다. 제가 참다가 약혼자를 찾아갔어요. 일하는 곳을 알아내서 그 앞으로요. 그랬더니 절 발견하고 화들짝 놀라면서 슬쩍 피하는 거예요. 왜 날 피해? 왜 못 본 척 지나가려고 했어? 성현아, 연락도 없이 막 찾아오면 어떡하냐. 사람 곤란하게. 연락했잖아, 수도 없이. 근데 안 받는 걸 어떡하라고? 받아도 바쁘다는 한마디만 남기고 끊는데 그 앞에서 나보고 어떡하란 거야? 아무리 그래도 여길 찾아온 건 네가 너무했다. 창피하잖아. 나 쪽팔릴 건 생각도 안 해주나 봐. 쪽팔려? 너는 내가 설마 쪽팔리단 거야? 왜? 네가 끌고 온 차를 봐. 구형 마티즈. 저게 언제적 차인데 아직도 끌고 다녀? 전문직 여성들과는 거리가 아주 먼 편한 차림새도 그렇고. 어우, 진짜 여러모로 한숨만 나온다. 한숨만 나와. 와, 그때부터 제 뒤통수가 얼얼해지더라고요. 절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도 어이가 없었는데 더 중요했던 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던 바로 그 눈빛이었습니다. 부끄럽고 딱한 것을 바라보는 듯한 시선이었죠. 그건 마치 나는 이제 회계사식이나 됐는데 너는 대체 뭐냐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속이 뒤집어질 것만 같은 것을 꾹 참고서 약혼자에게 물어봤어요. 알았어. 내가 쪽팔린 것 같으니까 금방 꺼져줄게. 이것만 얼른 답해줘. 그래서 나하고 언제 결혼할 거야? 그렇게나 바빠서 나하고 결혼할 시간은 있겠어? 결혼? 지금 대체 결혼 얘기가 왜 나오냐? 피곤해 죽겠네. 너 제발 좀 가라. 나 바쁘다. 약혼자는 귀찮은 것을 처리하듯이 대충 손을 휘휘 저으며 제 앞을 떠났습니다. 전 망연자실했죠. 제가 버림받았다는 것을 그런 상황에서도 눈치를 못 차릴 정도로 제가 둔하진 않았던 모양이에요. 입가에 저절로 헛웃음이 걸렸습니다. 제가 그동안 무엇을 위해 5년이 넘도록 달려왔나 싶었어요. 이래서 헌신하면 헌신짝이 된다는 표현이 있는 거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옷가게로 찾아온 여자 손님이 있었는데 자기를 기억하냐고 묻더군요. 누군지 가물가물했는데 자기 남자는 제가 뺏었다면서 오해라고 쳐들어왔던 여자였습니다. 진혁이 오빠 회계사 됐다면서요? 그 인간이 하도 자랑을 하고 다녀서 저까지 알게 됐어요. 아, 네, 그랬군요. 그래서요? 제가 회계사랑 결혼하게 됐으니까 그거 배 아파서 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그런 마음은 아니었어요. 사실 전부터 신경 쓰였는데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진혁 오빠 거의 습관처럼 바람 피우는 아주 못된 놈이에요. 네? 습관처럼 바람을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역시 모르셨구나. 저도 예전 그때는 몰랐거든요. 나중에 다른 언니들이 얘기해줘서 알게 된 건데요. 진혁이 오빠 절대 한 여자만 만나는 스타일이 아니래요. 그리고 결혼은 돈 많은 부잣집 여자랑 하는 게 일승일대 꿈이란 얘기가 공공연하게 술자리에서 옛날부터 떠들고 다녔대요.
그래서 회계사 뒷바라지 해준 여자친구하고는 절대 결혼 생각 없다고 얼마 전엔 그런 소리도 짓거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전 그 여자에게 따로 맛있는 커피 한 잔을 사주면서 이야기를 더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약혼자의 바람기를 증명해줄 증인이 아주 차고 넘치겠더라고요. 회계사 준비를 하는 기간에도 3번 정도는 여자를 따로 만났던 듯 싶었습니다.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싶었네요. 이런 놈을 믿었던 제가 이쯤 되면 멍청한 건가 싶을 지경이었죠. 이미 그 놈은 회계사가 돼버렸으니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는 더 이상 그딴 놈에게 제 마음을 쏟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얼른 제 인생을 열심히 챙기는 게 최고일 것 같았죠. 마무리는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서 약혼자 그 놈이 똥폼을 잡으며 저에게 만나자고 청했을 때 지체 없이 나가봤습니다. 보나마나 이별 통보일까 싶었는데 역시나 맞더라고요. 근데 이유가 너무 못났어요. 성현아, 너한텐 정말로 미안하게 됐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잖아. 진짜 사랑이 아니면 결혼할 수가 없는 거잖아. 내 마음이 이젠 네가 아니라고 외치는데 내가 뭘 어쩌겠어. 그 외침 무시하고 그냥 나랑 결혼하면 되잖아. 왜? 그건 못하겠어? 내가 원체 청력이 좋아. 그래서 내 마음의 외침이 무시가 안 되네. 미안하다. 네, 사촌 언니가 예전에 해준 말이 생각난다. 잘생긴 놈들은 만나보면 얼굴 값에서 짜증나는데 그래도 못생긴 놈들보단 낫대. 왜냐면 못생긴 놈들은 꼴값을 떨거든. 그게 딱 네 얘기야. 꼴값 떨고 있네, 이 비겁한 놈아. 나한테 지원받은 거나 토해내고 그런 말을 해. 사랑으로 지원해준 걸 왜 이제 와서 값을 따져? 너 정말 너무한다. 그리고 이건 내 뜻만이 아니야. 우리 엄마가 너랑 헤어지래. 너랑은 이제 급이 안 맞는데. 그럼 내가 어머님을 설득할까? 그럼 되겠어? 아니, 안 돼. 사실은 나 결혼하기로 했다. 너 말고 다른 여자랑. 우리 엄마가 주소 내준 집안 괜찮은 여자하고 결혼하기로 이미 결정을 다 했어. 네 마음이 찢어질까봐 미리 말을 못했네. 미안하다. 나 좀 놔줘라. 사랑은 시작보다 끝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날 보내줘. 비련의 남자 주인공인 것처럼 눈물을 짓는 게 자기가 잘생긴 줄 착각하는 것 같아서 소름이 끼쳤어요. 그래서 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제 지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촌 언니가 사줬던 빨간 지갑은 명품이라 그런지 세월이 흘렀어도 멋스럽기만 했고 저에게 많은 돈을 안겨줬죠. 그 안에서 저는 명함 하나를 꺼내 약혼자에게 던졌어요. 이제 보니까 그간 내 명함 하나도 준 적 없었더라. 이별하는 마당이니까 특별히 기념으로 남겨줄게. 그거 먹고 떨어져. 너 주제에 명함이 있었구나. 그래, 알았어. 잘 받을게. 어라? 이거 뭐야? 대표? 네가 왜 업체 대표라고 나와 있어? 대표니까 대표라고 나와 있겠지. 아, 맞다. 내가 오래 일한 그 옷가게 있지?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은 내가 거래하는 수많은 거래처 사장님들 중 한 분의 가게일 뿐이야. 어쩌다 보니 내가 취미로 일손 좀 도와드리는 것 뿐이고 내가 진작에 패션 쪽에 관심이 많아서 디자인 사업, 원단 사업 이런 거에 뛰어든 지 오래거든. 이 얘기도 안 한 것 같은데 우리 집안 부자야. 가방 끝만 짧지 계좌의 영은 길게 늘어져 있는 집안이야. 그래서 솔직히 돈 걱정은 전혀 안 하고 너 뒷바라지 해줬었어. 암튼 용건 끝났으면 난 이만 가볼게. 회계사 나부랭이보다 내가 10배는 더 바쁜 사람이라서. 약혼자가 경악에 차서 발까지 동동 구르며 난리를 쳤지만 전 깔끔하게 무시하고 나왔습니다. 지난 5년만 생각하면 열불이 터졌지만 당장의 제 일상을 냉정하게 사는 게 더 중요했어요. 근데 이틀 만에 약혼자가 자기 모친을 끼고 제 눈앞에 나타나더라고요. 예, 성연아. 진혁이 나 아무 잘못 없어. 다 내가 잘못한 거란다. 내가 아둔해서 생각을 잘못했던 거야. 내가 미쳤지. 널 두고 웬 다른 여자를 우리 진혁이한테 붙여주려고 했으니. 그래. 나는 우리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행동한 죄밖에 없어. 난 계속 너뿐이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라. 우리 깊은 정이 있잖아. 그래서 제가 두 사람 앞에 검지와 중지를 내밀어 V자를 그려주었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제가 경찰을 부르고 그 경찰한테 끌려가느냐, 아님 자기 발로 걸어서 나가느냐.
다른 선택지는 없으니까 신중하게 고르시고요. 그러자 두 사람은 저에게 정도 없냐면서 우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곤 참을 수가 없어서 제가 웃음이 터졌었죠. 제가 배를 잡고 웃으니까 두 사람은 점차 숙연해졌고 경찰에 끌려가긴 싫은지 터덜터덜 자기 발로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도 몇 번 저한테 질척거렸는데 제가 냉정하게 딱 끊어냈어요. 그렇게 구질구질한 막이 내렸죠. 회상하니까 씁쓸한 웃음만 지어지네요. 저는 그 이후로 절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사차 직업을 가진 남자를 만나 결혼에 꼴이 냈답니다. 지금까지 크게 싸우는 일 없이 알콩달콩 잘 사는 중이에요. 참고로 회계사는 아니랍니다. 회계사가 됐던 옛날 그놈은 진작에 이른 탈모가 와서 거의 대머리가 됐다는 후문이에요. 힘들게 어떤 여자하고 결혼을 하더니 더욱 힘들게 이혼을 해서 요란하게 소문이 다 났었답니다.